어제 하루 공식 일정이 전혀 없었던 문재인 전 대표, 오늘부터는요,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를 오늘 방문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당 중심의 통합선대위를 꾸려서 모든 캠프를 다 함께하는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용광로가 광양제철소의 제1고로인데요. 세계 최고의 용광로입니다. 산업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마치고 나면 광주에 5.18 여역을 방문할 텐데 민주화를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통합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취지로 오늘 일정을 잡았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통합. 자, 이걸 해석을 해보면 보수와 진보를 통합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겠죠? 심 차장이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문재인 후보가 방문한 광양제철소는 포스코가 포항에 이어서 광양에 두 번째로 지은 제철소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추진했던 아주 전폭적으로 추진해서 만든 그런 제철소로 유명합니다. 거의 국책사업으로 밀어서 저만큼의 성장을 이룬 곳이기 때문에 산업화의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상 본선에 나온 다음에 첫 공개적인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행보로 바로 저 광양제철소를 찾았다는 거. 그리고 네. 오늘 오후에는 저러고 난 다음에 바로 5.18 국립묘지를 향했거든요. 거기서는 민주화 세력과 당연히 민주화 세력과 함께 가겠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와 어떤 진보 진영을 모두 아우르는 안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행보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통합을 강조하면서 지금 선거조차도 용광로 선대위를 꾸미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을 강조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용광로 선대위 출범도 하기 전에 삐그덕거렸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소연 씨? 네, 그렇습니다. 용광로 선대위의 첫 번째 코스로 바로 용광로 공보단을 만들겠다. 공보단? 네, 대변인단을 발표하겠다라면서 어제 이렇게 발표 시간을 잡았는데요. 문제는 발표하고 나서 보니 이재명 시장 측의 대변인들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병욱, 바로 재윤경 이런 대변인들이 빠져 있었던 건데 이게 왜 빠졌나 보니까 이 두 사람한테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 않고 그냥 이 대변인단으로 넣어놓은 거죠. 이거 사실을 이 두 사람이 나중에 기자들을 통해서 알고 반발을 하면서 보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묻지도 않고 대변인 자리에다가 명단을 올려놨던 사실을 본인들이 뒤늦게 알고 내 이름은 빼주십시오라고 뺐던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선대위 구성할 때 잘 안 물어봅니까? 어떻습니까, 심 차장? 민동용 차장께서 네, 민동용 차장 좀 설명해 주시죠. 보통 이제 지고 나면 사실 이제 진 쪽도 상당히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단히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뭘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이제 같이 보듬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이제 원래 보면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보니까 문 대표가 그런 제스처를 좀 늦게 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상황을 보니까 2012년이 떠오르는데요. 2012년 11월 23일에 사실 안철수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 쪽에서도 그때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고 캠프가 흔들리고 하니까 찾아갑니다. 그때서야. 근데 이제 그 집 앞에서 뭐 7시간인가 10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못 만나고 돌아갔다. 물론 이제 안철수 지금 후보 쪽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약간 비슷하게 연출될 뻔하다가 이제 보니까 별도로 연락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경선이 끝난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에게 전화를 안 하고 있었던 거군요. 따로 통상은 고맙다 또는 수고했다. 나랑 정말 끝까지 완주하면서 경쟁을 해줘서
고맙다, 정말 수고했다,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을 그냥 할 법한데, 문 후보가 이제 어제가 사실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는데, 네. 그런 것 없이 하다가 워낙 뭐 바쁜 일들이 있었겠죠. 양산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상하느라고. 근데 오후에 어쨌든 두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상대를 너무 배려를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스타일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 대표가 전화를 하는 타이밍이 좀 늦다 이런 얘기는 매번 좀 나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이 탈당을 하려고 할 때도 그때도 뭔가 좀 대응이 늦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좀 스타일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는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후에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 측에 전화를 해서 우리 토요일에 만납시다. 비공개로 호프 타임을 가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빨리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좀 달라진 모습인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 자, 문재인 후보 광양제철소를 방문한 다음 목적지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5.18 묘역이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또 노래 재창 얘기가 나왔죠. 임을 위한 행진곡. 네. 지금 현장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저 화면입니다. 저기 희생자의 묘역 앞에서 문 후보가 즉석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완창을 해봅시다 하면서 먼저 노래를 저렇게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문 후보 여러 차례 밝혔듯이 5.18 정신을 우리 헌법에 넣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공약으로까지 얘기했는데요. 5.18 기념식 노래를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참 박근혜 정부 내내 시끄러웠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을 하겠다. 아주 호남의 어떻게 보면은 지지자들, 진보 진영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사실상 공식 후보가 선정되고 사실상 첫 행보인데 지금 광주, 전남을 오가면서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행선지가 호남이었다는 것. 이거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호남발 돌풍, 이걸 의식하고 견제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양강구도를 성립했다고 할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광양에서 광주로 그리고 또 이제 세월호가 이제 무트로 올라오는 그런 시점에 있는 목포 신항까지 갔던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약간 좀 전략을 약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문재인 전 대표는 적폐청산이라는 아주 선명한 슬로건을 내걸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존의 정부, 기존의 정권을 가지고 아주 세게 몰아쳤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제 거의 양강구도가 맞춰졌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오늘 나왔던 것 중에 사실 방문했던 것 중에 핵심은 5.18 묘역과 목포 신항입니다. 세월호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뜻하는 건 뭐냐면 세월호는 역시 박근혜 정부의 실수, 적폐청산. 그리고 5.18 광주 묘역은 사실 전두환 정권 이후에 지금까지 그대로 그 정치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바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보수. 이런 것을 규정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에서 이제는 대선 후보로서 통합과 중도와 보수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시 적폐청산과 어떻게 보면 가르기, 완전하게 선긋기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과연 옳은 전략이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 순회 경선을 마치고 나서 첫 행선지로 호남을 선택한 문재인 후보. 결국 남쪽에서 다시 북상에서 올라오겠다라는 북상 전략을 택한 것이다라고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에서 북상으로 올라오는 전략을 택한 데는? 문재인 후보가 어쨌든 본선행 티켓을 쥔 다음에 통합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아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영호남에서 전부 1등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겠다. 그만큼 통합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을 시작으로 내일은 충청과 광원 그리고 그 이후에 8일에는 수도권 이런 식으로 북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마침 내일 강원 지역을 가는데 강원 지역 하면은 또 우리가 안보 이슈랑을 당연히 결부시켜서 볼 수밖에 없죠.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바로 이 시기에 강원도라든지 이 북쪽의 어떤 대북 이슈 같은 것들을 좀 뭔가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뭐랄까 좀 안정적인 그런 보수적인 유권자들에게도 어필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요,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기호 2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호 1번을 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호나 유세를 할 때 손동작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 멋있는 이 엄지척에 우리 PD가 저렇게 경쾌한 또 트로트 음악을 까니까 색다른 분위기가 나네요. 자, 기호가 다 정해졌습니다. 후보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기호 번호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겁니까? 원하는 번호를 고르는 건가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확정이 안 됐고요. 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이제 16일인데요. 16일까지 그 후보자 등록이 마감됩니다. 네. 그날 기준으로 국회 의석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가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의석이 가장 많기 때문에 네. 큰 변수가 없는 한 16일까지도 많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석 수에 따라서 1번 문재인, 2번 홍준표, 3번 안철수, 그리고 유승민, 심상정 후보 순으로 기호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한 원외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의석이 없는 정당이 있습니다. 네. 그 정당들끼리는 가나다 순으로 6번부터 기호가 결정되고요. 네. 또 무소속 후보도 있거든요. 이 무소속 후보들 사이에서는 또 추첨으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기호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1번부터 5번까지는 조금 전 보신 순서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죠. 그렇군요. 심 차장, 제가 좀 어리석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보통 1번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1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후보 보니까 이렇게 엄지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 이걸로 하는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진짜 우문현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과거에 새누리당 시절인 것 같은데요. 그때는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던 새누리당 두 번째 손가락으로 1, 이렇게 그렇죠. 1번을 찍어라 이렇게 했는데, 네. 저거랑 약간 차별화하기 위한 것, 네. 또는 그리고 내가 최고다, 내가 대세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어떤 자신감을 내세우기 위해서 엄지척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문현답을 주셨군요. 네, 아까 그 트로트 노래 엄지척 이런 걸 하니까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후보 캠프에서도 아마 그 노래를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건 어떨지 그냥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어제 김종인 전 대표가요. 이제는 김종인 후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김종인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3D 프린트 이 발언을 가지고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이 김종인 후보도 작은 실수를 또 했습니다. 어떤 실수였는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잠깐 실수로 잘못 읽었다고 하기엔 너무도 심각한 결함입니다. 국정 책임자에게 무능은 죄악입니다. 자, 혹시 이 화면으로 다시 볼 수가 있을까요? 자, 했습니다. 그 씁니다를 읍니다로 쓰는 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과거에 맞춤법에 익숙하신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만, 손소 변호사, 네. 어떻게 보십니까? 씁니다를 읍니다로 썼습니다. 이게. 네, 일단 틀린 거죠. 그렇죠. 예, 정답이 있는데 잘못 쓴 겁니다. 네.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3D, 3D 이거는 정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대체로 많이 쓰는 건 있습니다만 네.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뭐 3D나 3D, 읍니다, 씁니다가 주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저렇게 지적을 한 다음에 바로 실수를 한 것은 참 오늘 굉장히 좀 부끄러울 것 같고요. 네. 특히 숫자로 3, 영어로 D잖아요. 네. 이거를 3D라고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3D 업종 이런 그렇죠. 경우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3D나 3D나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맞다 틀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거보다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네. 그 비판과 그에 대한 또 이제 해명이 있고 네. 그렇게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3D라고 했다고 해서 자격이 없다, 실력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제가 여쭈은 건 지금 읍니다 씁니다 얘기를 하는데 계속 문재인 후보 편을 드시는 것 아니요, 같아서 편이 아니고요. 예. 제가 네. 그러면 읍니다 씁니다는 사실 습관이거든요. 읍니다라고 옛날엔 썼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읍니다를 썼다가 씁니다로 바뀐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습관 때문에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D와 3D와 읍니다 누가 더 실수가 큰 겁니까? 근데 이제 김종인 후보가 작년에 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할 때 총선에서도 저렇게 쓴 적이 있어요. 읍니다라고.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김종인 대표가 아마 저 맞춤법이 바뀌었을 때 그때 노태우 정부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을 했거나 아니면 경제수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거는 이제 문법, 네. 맞춤법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요. 사실은 저는 그 문재인 후보가 3D라고 말했다고 했을 때 저는 조금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네.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 계속 발음을 했다면 네. 3D라고 또는 3D라고 했다면 아마 주변에서는 지적을 했겠죠. 읽은 것을 들어보신 적이 없거나 네. 아니면 주변에서도 이건 3D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 아닌가. 아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소통의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조금 생깁니다. 네. 그렇네요. 아주 예리한 그 숨은 뒤에 의미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 오늘 세월호 추모곡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노래를 뭐 직접 부른 건가요? 아니요, 노래를 직접 부른 건 아니고요. 나레이션을 했습니다. 영상 아하. 나레이션을 지금 참여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 3주기 열흘 앞두고 오늘 오후 2시에 공개된 노래입니다. 작곡가 추모곡입니다. 작곡가 김영석 씨가 가수 나용건 씨가 부르고 그렇게 만든 노래인데요. 네. 이 김영석 씨가 문재인 전 대표, 그러니까 후보에게 참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루어졌고 지금 이렇게 오늘 오후 2시에 음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목소리가 나직하게 깔린 뮤직비디오, 세월호 추모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뉴스탑10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소윤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에는 배종찬 본부장이 나와서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박소윤 기자, 좀 자주 좀 출연해서 재미있는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